저는 위기 때마다 이재명 대표를 앞장서서 지지하고 도왔고 오늘의 당대표를 만드는데 그 누구보다 열심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후회합니다. 더 이상 같이 할 수 없습니다. 금품 관련 재판을 받고 있는 것은 저 혼자가 아닙니다. 그런데 저 혼자만 전략지역으로 한다는 거는 이건 명백히 고무줄 잣대입니다. 이거는 공천 전횡이고 공천 독재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약간의 진통, 또 이 황골 탈퇴 과정에서 생기는 진통이라고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 툭하면 사퇴하라 소리 하는 분들이 계신 모양인데 그런 식으로 사퇴하면 아마 1년 내내 365일 대표가 바뀌어야 될 겁니다. 주관적 평가의 가장 중요한 영역들이 또 이런 게 있다고 합니다. 동료 의원들의 평가. 그거 거의 0점 맞은 분도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아마 짐작하실 수 있을 분이시기도 한 것 같아요. 경쟁력도 안 보고 그냥 마구잡이로 그냥 이렇게 공천하면 이거는 공천 횡포, 독재지, 공천 농단이지. 내가 지금 부당한 공천 바로 잡힐 때까지 무조건 하겠다. 아마 노웅래 의원께서는 개인적으로 도저히 수용하기 어려운 상황일 것입니다. 최종 후보가 되지 못한 분들, 모든 분들이 가슴 아플 것입니다. 그분들의 심정을 100% 헤아리지 못하겠지만 그 안타까움과 원통함 또 고통이라면 그 고통을 조금이라도 저희가 수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나 또 그 불가피함도 이해하고 또 수용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조금 전에 보셨듯이 민주당 내에서 탈당, 그다음에 단식 농성, 이러한 공천을 둘러싼 비명계 반발이 점차 거세지고 있습니다. 오늘 정치 여담 야담은 이런 내용 중심으로 해서 진수희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나오셨고요. 그다음에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최선호 SBS 논설위원 함께하겠습니다. 자, 먼저 최재성 수석님께 좀 물어보고 싶은데요. 앞에서 보셨다시피 이 공천 상황 설명하면서 이재명 대표가 좀 이렇게 웃었어요. 그 웃음이 이제 약간 논란을 불러일으키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사실 이 총선 시기에는요, 예전의 실언이라든가 이런 것도 소환이 돼서 파장을 일으키고 악영향을 받고 이러거든요. 그래서 말씀 하나하나 또 표정 하나하나가 굉장히 잘 관리되어야 될 시점에 조금 이거는 이재명 대표께서 논란을 야기할 만한 그런 모습 아니었나 싶습니다. 진 장관님 어떻게 보셨어요? 원래 정치권에서 공천 때가 되면 뭐 이러저러한 모습들이 많이 나오는 것을 국민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만은 이번 공천 상황에 대해서는 좀 대략적으로 평가를 하신다면 어떠신가요? 저는 뭐 제가 보기에 지금 역대급 공천 파동이 지금 민주당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 같은데 이재명 대표는 애써 그거를 축소하시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게 늘 선거 앞두고 공천 때면 있을 수 있는 상황 정도로 안이하게 인식하고 있지 않나 싶은데요. 보시면 이제 그 대응책도 그 왜 이틀 전에 의총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의총을 통해서 그 15분 정도가 이 지금 공천의 불공정한 상황에 대해서 강력하게 항의하고 불만을 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그 보란 듯이 그 다음 날 5차 또 이어서 6차 공천 심사 발표하고 박용진 의원의 재심 신청, 이의 신청 바로 기각해버리고 그거는 제가 보기에
앞으로 추가적으로 재심이나 이의 신청 있을 경우 받아들이지 않는다라는 굉장히 강력한 메시지인 걸로 보이는데요. 그러니까 이런 일련의 상황을 보면 이재명 대표는 이 정도 혼란은 그냥 마이동풍, 그다음에 마이웨이 하겠다, 이런 의사의 강력한 표현인 것 같고요. 저는 그걸 상징적으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게 앵커께서 언급하신 어젠가요? 기자회견 하시면서 0점 받은 의원 언급하면서 이렇게 웃기까지 하셨잖아요. 그리고 이어서인지 그 직전인지 본회의장 안에서 그 보여진 장면을 보고 제가 정말 많이 충격을 받았는데, 지금 당이 공천파동으로 거기서 컷오프된 의원들이 굉장히 마음이 상해 있고 이런 상황일 텐데, 당 대표와 함께 그 몇몇 의원들 있잖아요. 의원들이 본회의장 안에서 하하호호 웃으면서 셀카도 찍고 대표랑 인증샷 찍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저거는 철없는 초등학교 교실에서도 일어나지 않을 이런 상황인데, 어떻게 4년 동안 같이 의정 활동을 했다가 이번에 공천 과정에서 굉장히 상심해 있을 그런 동료 의원들을 생각하면 저런 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보는데, 그래서 제가 당 대표를 포함해서 민주당의 상당수 의원들이 공감 능력이 좀 부족하지 않나, 조금 더 강하게 그 말씀을 드리면 좀 인성에도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저런 분들이 앞으로 그 선거를 통해서 당선이 되면 22대 국회도 국민들의 기대에 그렇게 썩 부응하지 못하겠구나 하는 비관적인 그런 생각까지도 드는 그런 장면이었습니다. 어제. 그런 생각까지 하셨군요. 어제 5차 심사 결과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오늘 또 6차가 있었습니다. 어제하고 오늘 비교해 보면 약간 좀 변화의 기미라고 그럴까요? 그런 기류 같은 게 좀 읽혀지나요? 어떻습니까? 이제 의미 부여를 하자라면 오늘 이제 임혁백 공관위원장이 약간 통합에 신경을 쓰고 있다라는 증거라면서 몇 마디를 붙이긴 했습니다. 그 자세하게 내용을 한번 비교해봤으면 하는데요. 이제 오늘 나온 게 6차인데요. 지금 화면에 보시는 내용입니다. 20곳인데 단수가 12곳, 경선이 8곳 나왔습니다. 지금 보시는 건 이제 12곳 추가 단수 공천된 곳인데, 중랑을의 박홍근, 강북갑, 천준호 의원은 이제 그 이재명 대표 비서실장이죠. 그리고 강선우, 한정혜 쭉 영등포을의 김민석 이렇게 쭉 나가는데, 저 중에서 대체적인 평가가 대체로 이번엔 지금 이제 구로을의 윤건영 의원, 그리고 또 성북갑의 김영배 의원 등등 해서 그래도 친문으로 분류되는 의원들도 한 2-3분 정도는 포함이 됐다, 이런 평가들이 나오고요. 이번에는 이제 경선이 아무래도 경선에 노영민 전 실장을 경선에 붙인 것, 청주 상당 부분 붙인 것, 이게 조금 눈에 띄는 부분이고요. 지금 경선 지역이 나오네요. 이게 서울에서 경선이 3곳이 확정이 됐습니다. 광진갑, 강북을, 은평을 이렇게 3곳이 확정이 됐고, 이 3곳이 이제 전해숙 의원한테 이정헌, 그리고 이제 강북을의 박용진 의원 지역구에는 지금 3인 구도가 펼쳐졌는데요. 이 3인 같은 경우에는 한 명이 과반을 해야지 바로 확정이 되고, 과반이 없으면 결선 투표까지 갑니다. 근데 지금 박용진 의원이 꼴찌 중에 꼴찌라고 그래서 감점이 30%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첫 번에 과반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구조입니다. 그래서 아마 결선 투표까지 가게 되지 않을까 싶고요. 이런 정도의 내용들이고요. 어제 이제 5차 같은 경우에는 그 이른바 친명으로 분류되는 그런 현역 의원들이 굉장히 많이 됐고, 그 중에서 특히 이제 눈에 띄는 건 남영희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같은 경우에 지금 화면에 나옵니다만은, 그때 이제 최강욱 의원이 이른바 암컷 발언했을 때 그때 이제 비슷한 내용, 지지 발언 비슷하게 해서 논란이 됐던 인물인데, 그대로 단수 공천이 돼서 친명은 좀 논란이 있어도 단수 공천되고, 비명이면 계속 경선 붙이고 이러냐, 이런 파열음이 계속 이어지는 하나의 고리가 되기도 했습니다. 최재성 수석님한테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오늘 발표 보면 이제 윤건영 의원, 그다음에 정태호 의원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진선미 의원도 단수 공천을 받았어요. 이런 걸 보면 이른바 이제 비명 또는 친문 이렇게 이제 분류되는 인사들이란 말이죠. 비명계 반발을 좀 의식해서 하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분석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만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고요. 민주당의 이제 단수 공천은 기준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에 어긋나는데 단수 공천할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뭐 친명이든 비명이든 오늘 발표된 6차 단수 공천 받은 분들은 경쟁 후보, 민주당 내 그 지역의 경쟁 후보하고 격차가 많이 난다든가 뭐 이러면 단수 공천 주는 거예요. 다만 격차가 나더라도 예를 들어서 하위 평가 20%에 든다 그러면은 이제 경선을 붙여서 감산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아예 컷오프 시키는 경우가 있고요. 그래서 이 세 가지를 다 봐야 되고요. 단수 공천은 요건이 안 되는데 단수 공천 줄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거기는 친명도 일부 포함되는 거죠. 그런데 하위 20%의 평가 방식이 적절했느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내용도 공개를 안 하고 있거든요. 하위 20% 당사자들한테. 이제 이런 문제라든가. 그 다음에 경선이라 하더라도 그 지역에 아무 기반도 없는 친명 인사가 갑자기 반명 지역에 출마를 하고, 그것도 예를 들어서 은평구에 이제 김우영 후보라든가 이런 분들은 강원 도당위원장인데 그걸 그냥 버리고 은평으로 가서, 그러니까 반명 자객 공천이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거거든요. 이런 것을 이제 종합해서 봤을 때 지금 공천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기 이제 어렵다 이런 평가를 내릴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뭐 제가 너무 당사자한테는 조금 뭐 가슴 아픈 얘기일지 몰라도, 예를 들어서 당연히 커트돼야 될 의원, 현역 의원들도 예를 들어서 지금 기소가 돼가지고 이 금품 관련돼서 뭐 이런 거라든가 이런 의원들도 반발을 해도 과거 같으면은 그것이 그냥 반발도 못했어요. 이 재판 중이거나 돈 봉투 관련되거나 뭐 이런. 그런데 이제 반발해서 막 점거를 하고 이래도 통제불능의 이런 상황이 온 게요. 공천이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면 저런 반발 같은 경우가 있다 하더라도 묻히고 부각되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이게 전반적으로 봤을 때 조금 민주당이 정말 이 파동 수준의 지금 공천 과정이고, 그래서 완전히 지금 혼란스러워서 기준과 원칙 이런 것들이 막 뒤섞여 있는 거예요. 커트 돼야 되는 의원들도 반발하고, 하위 20%에 당연히 들어갈 만한 의원들도 반발하고. 그 질문을 좀 짧게 좀 드리고 싶은데요. 일단 박용진 의원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김한종 의원도 그렇고 윤영찬 의원도 그렇고 지금 하위 10% 아닙니까? 그러면 감점이 30%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걸 경선을 해도 이게 과연 될까? 그다음에 또 경선에서 지면은 탈당을 한다 할지 이런 방식으로 해서 출마하는 것도 선거법이 지금 막고 있지 않습니까? 승산이 있다고 생각하는 걸까요? 아니면 어차피 가는 길 끝까지 가보자라는 뭐 그런 마음일까요? 이게 이제 4년 전 민주당의 상황하고 비교해 보면 예. 조금 해석이 가능합니다. 4년 전에는 하위 20% 명단이 공개도 안 됐고, 이번처럼 하위 20%에 든 의원들이 소위 말해서 셀프 오픈을 해버리는 이런 것도 하나도 없었거든요. 그리고 대부분 경선을 했어요. 물론 불출마한 분도 있습니다. 지난번 4년 전에 하위 20% 든 분 중에. 그런데 경선해가지고 대부분 이겼어요. 그게 현역의 프리미엄이고 강점이거든요. 근데 지금은 부당하다며 셀프 공천했잖아요. 또 하나는 하위 20% 그런 셀프 오픈한 의원 중에는 반명 의원들이 또 대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그쪽에서 경선을 하게 되면 4년 전에는 감산에도 불구하고 페널티에도 불구하고 하위 20% 의원들이 경선할 경우 다 이겼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그게 드러났고 반명으로 낙인이 찍혔기 때문에 30% 감산이 아니고 10%만 감산해도 조금 패배할 가능성이 엄청 큽니다. 그렇군요. 자, 이렇게 이제 최재성 전 수석께서 말씀하시는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불만이 많이 있습니다. 그 관련해서 오늘 이명백 공천관리위원장이 입장을 밝혔어요. 그 이야기 좀 듣고 이야기 계속하겠습니다. 이번 좀 공천을 주로 통합에 중점을 두고 이제 공천을 하자 해서
대표적인 인물이 이제 우리 노영민 실장이고요. 일부러라도 그러니까 이 좀 비명계 후보들을 좀 많이 이렇게 그 공천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한 결과고, 그리고 지금 지금 친명계가 많다고 하는 그 지적은 그분들이 단수입니다. 혼자서, 그러니까 단독으로 출마했기 때문에 단수를 줄 수밖에 없는 경우가 있고, 1등과 2등 간에 이 격차가 그러니까 35점 이상 난다든가 또 어떤 이런 우리 나름대로 만든 기준이 있습니다. 거기가 나기 때문에 친명계 인사들을 공천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단수를 줬다. 이것은 좀 사실과 부합되지 않는 측면이 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방금 전에 이제 이명백 공관위원장 말씀 중에 비명계를 많이 늘려고 애썼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그게요, 5차까지는 비명계가 많지 않았어요. 단수가 주로 친명계가 압도적으로 많았는데, 그 5차 발표 직전에 하여튼 그 의총이 열리면서 엄청나게 여론조사 업체 관련한 문제, 현역 그 의원들 활동 평가 이거에 관련된 문제 이런 게 막 드러난 이후에 이제 6차 발표에서는 이런 당내 불만이 어느 정도 반영이 됐는지 그 소위 친문계라고 불리어지는 누구죠? 김영배 의원, 진선미 의원, 한정혜 의원 이런 분들이 또 포함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막 시끄럽고 그 비명계 의원들이 막 항의하고 하니까 6차에서는 조금은 그걸 반영하고, 이것도 그러면 1차부터 계속 같은 기준으로 했었어야지, 당이 좀 시끄러워지니까 이제 6차에는 조금 더 집어넣고, 이것도 저는 뻔히 드러나잖아요. 그래서 저 이명백 위원장님 하시는 말씀이 제 귀에는 되게 공허하게 좀 들립니다. 아니 근데 그거는 조금 혼동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단수 공천은 다 기준에 부합되는 그런 분들만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비명도 있고 친명도 있고 이렇게 되는 거고요. 문제는 공천 관리 전체를 정말 투명하고 공정하게 했느냐, 이런 문제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지금 튀어나오고 있고, 특히 전략 지역을 선정하는데 왜곡되게 한다거나, 그 다음에 이제 대표적으로 임종석 실장 같은 경우에가 이길 수 있는 유일한 후보인데 해당 구역에 조사해보면 임종석 말고는 다 져요. 추미애 대표를 넣어도 지고 누굴 넣어도 지는 조사가 나오는데, 거기를 굳이 드러내고 중성동갑을 뺏길 위험성을 자초를 해서 거기를 갈아낸다. 이런 것들이 이제 불공정하고 이상하다. 그리고 소위 말해서 이제 반명 저격 아니냐, 혹은 친문 저격 아니냐, 이런 것들에 오해를 사기 좋은 거죠. 그래서 단수 공천하고는 좀 분리해서 좀 봐야 된다. 근데요, 그 단수 공천이 지금 국민의힘도 마찬가지예요. 그 지역에 후보가 단독으로 그 공천 신청한 경우, 그 다음에 2명 복수 후보가 했더라도 1, 2위 격차가 20%, 30% 이상, 그건 여론조사를 통해서 그 정도 격차가 나면 이제 단수 추천을 하게 되는데, 지금 또 하나 민주당 내에서 문제 제기가 많이 되는 게, 거기 그 과정에 참여한 여론조사 업체들 선정 과정에서부터 그 업체의 어떤 특성 이런 것 때문에 문제 제기가 많이 되기 때문에, 과연 1, 2위 격차가 많이 나는 복수 후보가 있는 지역에 단수 공천된 지역의 여론조사가 과연 투명하고 공정했느냐, 그런 문제 제기도 있기 때문에 아까 제가 그런 그 문제 관련해서요. 이명백 위원장이 지금 말을 좀 약간 바꾸는 것 아니냐. 이를테면 하위 평가자들의 상황을 당사자에게 알려줄 수 있다라는 그런 취지의 말을 했다가 또 그렇게 하기가 어렵다고 하고, 이렇게 해서 지금 어떻게 보면 이명백 공관위원장의 말 때문에 민주당 공천의 정당성, 투명성 이런 것들에 대한 논란이 좀 더 커지는 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몇 가지 문제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잠깐 이 표를 한번 보시면 이게 지금 선출직 공직자 평가 배점 기준입니다. 이게 좀 깨알같이 나와 있는데요. 이게 1000점 만점에 이렇게 쭉 분리해서 구분해서 한다는 겁니다. 근데 이 중에서
대표적으로 이제 이른바 다면평가, 오늘 이제 임혁백 위원장이 말했던 다면평가, 그러니까 정성평가가 가능한 항목이 추리고 이렇게 추려보면 한 220점, 그러니까 1000점 중에 22% 정도가 정성평가가 가능한 겁니다. 근데 여기에 보면 이제 의원들끼리 평가하고 또 당직자나 이런 사람들이 서로 평가하고 이런다는 건데, 여기에서 쉽게 말해서 지금 김성환 의원, 그 인재영입위 간사죠, 민주당. 설명 같으면 이 조사가 행해졌던 시점이 체포동의안 처리 시점이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때 쉽게 말해서 체포동의안과 관련해서 의견이 다른 의원들에게 이런 형태의 정성평가에서 굉장히 많이 불이익이 가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측이 되는 게 하나가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말씀하셨던 부분대로 공관위원장이 이 부분을 좀 콱 틀어지고 가는 느낌이 아니에요. 오늘도 이제 기자회견을 하면서 이거 내가 한 게 아니라 6개월 전부터 한 거, 난 통보만 할 뿐인데, 이렇게 약간 보기에 따라는 조금 무책임한 느낌을 주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항의했던 의원들 말씀하시는 거 쭉 들어보면 이런 겁니다. 자, 꼴찌 중에 꼴찌 혹은 하위 20%라 그래서 나 저기 부당하다, 재심하겠다. 그러면 당에서 이야기가 추가로 자료 낼 거 있느냐, 이렇게 물어본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의원들 입장에서는 내가 어디가 어떻게 문제가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무슨 자료를 내야 되냐, 내가 무슨 자료를 낼까요? 이렇게 물어볼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는 답이 없고, 자, 재심 기각, 이렇게 답이 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과정에서, 그리고 뭐 시점을 두고서도 뭐 논란이 계속 벌어지고 있죠. 공관위 회의를 했느냐 안 했느냐, 이런 조금 자잘한 절차적인 문제들까지도 계속 감정이 쌓여가는데, 이런 부분에서 조금 논란이 계속되는 것 같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말이죠. 앞에서도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총선을 둘러싼 총선 때마다 이런 공천 잡음이 없었던 적이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제 경험에 비춰보면. 그런 점에서 저는 최재성 수석께 좀 여쭤보고 싶은데, 지금 민주당의 상황이 국민의힘과 비교해보면 좀 더 뉴스에 많이 올라오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사정이 복잡하고 혼란스럽기도 하고, 그다음에 반발도 크다는 얘기일 것 같은데요. 지금 상황을 이재명 대표가 어떤 식으로 돌파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돌파를 하려고 할 텐데, 이번 상황을 잘 해결해서 민주당이 총선에서 이기려면 어떠한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지금 뭐 실질적인 내용의 시비를 떠나서 민주당의 공천 과정이 지금 파동 수준 아니에요? 그러면은 수습과 전환 반전을 동시에 해야 되거든요. 이걸 하기 위해서는 또 두 가지를 동시에 해야 돼요. 하나는 쇄신과 헌신이 있어야 되고, 그래야 누구 탓을 못 하거든요. 그래서 공천을 주도하고 당을 지금 끌고 있는 이 소위 말해서 이 대표와 핵심들이 헌신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노웅래 의원 경우처럼 왜 이런 거와 관련된 사람 중에 나만 이 컷오프가 되냐, 이런 이제 항변을 하기에 역부족인 거예요. 명분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쇄신이 없고 헌신이 없어요. 그래서 이것과 통합, 한쪽에는 통합, 이것을 동시에 해야 이 위기를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습을 따로 하고 반전을 따로 할 게 아니고 동시에 하고, 그리고 헌신과 통합을 동시에 해야 됩니다. 좀 말씀을 추상적으로 하셔서 잘 알아듣기가 어렵습니다만, 저는 이미 일단 좀 저희들이 준비한 다음 토픽이 있으니까 좀 다음 토픽으로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 이야기만 하면 공정하지 않겠죠? 국민의힘 이야기 좀 해보겠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김연아 전 의원 이야기가 지금 화제인 것 같습니다. 단수 공천이 됐다가 다시 없던 걸로 하고 다시 논의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걸 두고 공천 문제를 두고 한동훈 비대위원장, 그다음에 이철규 공관위원, 이철규 공관위원이라고 그러면 이제 친윤이라고 불리는 그런 인사인데요. 좀 알력이 있는 거 아니냐 하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만은, 먼저 정영환 국민의힘 공관위원장 이야기 듣고 이야기 계속하겠습니다. 단수 공천이 보류된 경기 고양시청 김연아 후보에 대해서 재논의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우리 공천관리위원회는 비상대책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하며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서 적정하고 승리할 수 있는 후보를
추천해 나갈 것입니다. 이들의 눈높이에 맞는지에 대해서 여러 상황들을 살피면서 다른 견해를 가질 수도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의견을 존중해서 다시 재논의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렇게 다른 의견을 내는 것 자체가 당이 건강한 모습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저는 방증이라고 생각되고, 어쨌든 국민의힘 내에서 김연아 전 의원의 공천 문제를 두고 파워게임이 벌어지고 있다. 이런 이야기에 동의를 하시나요? 저는 동의하기 힘든 게, 공관위원들 사이에도 이견이 있을 수는 있잖아요. 그 이견을 무조건 다 파워게임 힘겨루기로 보는 거는 전 너무 과하다고 보고요. 뭐 이견이 있을 수가 있겠죠. 그리고 저 이견은 아마 이런 걸 겁니다. 아시다시피 이번 총선을 앞두고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정권 심판론의 프레임 속에서 이 170석의 원내 일당인 민주당하고 싸워야 되는 입장에서 굉장한 절박함을 가지고 이제 공천 심사에 임하고 지금까지 왔죠. 그러다 보니까 공천 심사 기준도 예년에 비해서 또 민주당에 비해서 훨씬 더 그 허들이 높아졌습니다. 국민 눈높이에 맞추기 위해서. 그 높아진 기준에 의해서 지금까지 공천이 진행이 됐었죠. 그러다 보니까 기억하시겠지만 김성태 전 의원 사면 복권이 됐는데도 컷업 시킬 정도로 그렇게 하고 오고 있었는데, 저 김연아 의원이 지금 전 의원이 단수 공천되면서 제가 보기엔 당 안팎의 우려가 전달이 됐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까지 잘 해오다가 혹여 옆에 있는 민주당이 워낙 시끄럽게 공천 파동이 있다 보니 애초에 절박했던 심정이 좀 느슨해지면서 긴장이 풀어져서 이런 결정을 한 거 아니냐라는 우려가 전달이 됐던 것 같고요. 제 개인적인 견해로는 공관위의 단수 공천을 비대위 차원에서 한동훈 위원장이 일단 제동을 건 것은 당을 위해서 잘한 결정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김연아 전 의원의 공천만이 아니고 장제원 의원 지역구 관련해서도 지금 말이 좀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 관련해서 좀 전호 의원 좀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김대식 전 민주평통자문회의 이제 사무처장 이 사상의 단수 공천이 됐는데요. 이분이 이제 김대식 이분이 그 경남정보대학교 이제 전 총장입니다. 근데 이 경남정보대학이 동서학원이라고 장제원 의원 부친이죠. 장성만 전 의원이 설립한 곳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장성만, 장제원 이 집안과 굉장히 이제 친한 사람이다. 뭐 이런 평가를 받는 사람입니다. 이걸 전제로 하고 이 상황을 보시면 이 사상의 김대식 전 총장을 단수 공천한 것이 결국은 이제 장제원 의원이 불출마한 곳에 일종의 이제 맡기기 비슷한 그런 공천 아니냐, 요걸 두고서 논란이 벌어진 겁니다. 지금 화면에 나옵니다만은 지난 19일 공관위에서 있었다는 논란인데 현장 기자들 취재 종합하면 한 1시간 정도 저 사상 한 곳만 놓고 경론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철규 의원은 장제원 의원이 결국 밀어주는 사람이 결국 되는 데다 저기는. 그러니까 민주당을 의식해 볼 때 김대식 단수 공천으로 가는 게 맞다는 거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장동혁 의원, 한심을 대변한다고 알려져 있던 장동혁 사무총장 같은 경우에는 불출마한 곳에 그런 식으로 공천하면 이거 나중에 역공받을 수 있는 거 아니냐 하며 1시간 정도 공천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을 두고서 이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이른바 윤심 한심에 워낙 민주당이 시끄러워가지고 표가 안 나서 그렇지 지금 물밑에서는 이런 꿀렁꿀렁하는 상황들이 벌어지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제 생각엔 이거 이제 전초전입니다. 다음 주입니다. 다음 주 TK, PK 이제 경선 25곳, 그다음에 이 컷오프 지역들 이때 아마 다음 주가 아마 국민의힘은 또 좀 볼만한 상황이 벌어지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오늘 이제 뉴스 중에 하나가 마포 의뢰 네. 함은경 전 지금은 민주화운동 동지 회장이죠. 네. 함은경 씨를 이제 전략 공천하기로 했다. 마포 의뢰. 마포 의뢰 굉장히 이제 관심 지역구처럼 됐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함은경이 정청래를 이길까?
라고 하는 질문을 먼저 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건 두고 봐야 알 일일 것 같아요. 네. 저는 그 정청래 의원 지역구에 같은 민주화 그 투쟁 그 운동권 출신, 지금은 이제 전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함은경 그 회장은 표적 공천을 한 거나 마찬가지죠. 그런 상황이라 저기가 자칫했으면 굉장히 기울어진 선거판이 될 수도 있었는데, 만약에 이렇게 되면 그러니까 뭐랄까 박빙까지는 아니더라도 한번 해볼만 하지 않겠나, 그렇게까지 기울어진 결과는 안 나오지 않겠냐라는 기대감을 가지게 하기에 좀 그 충분한 지역으로 좀 부상이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추석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뭐 정청래 의원 지역은 아마 한동훈 위원장이 출마를 해도 쉽지 않은 지역이에요. 정청래 의원이 뭐 지역도 탄탄하게 잘 관리도 했지만 민주당의 워낙 그 강세 지역이기 때문에 일단 결과는 뭐 함은경 후보가 이제 쉽지 않은 그런 지역입니다. 그런데 굉장히 지금 공격적인 대진표를 짜고 있거든요, 국민의힘이. 그런 것이 이제 전체 선거판에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플러스 알파가 작용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저 지역 자체는 저는 뭐 승패가 이미 이제 예견이 될 정도로 민주당 강세 지역인데, 저런 공격적 대진표는 지금 민주당의 전매 특허였는데 지금 거꾸로 지금 국민의힘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국민의힘이 공격적인 대진표 효과를 좀 볼 것이다, 이런 생각입니다. 마포을도 뜨겁지만 사실은 더 이해 못 사는 데가 인천 계양을 아니겠습니까? 원희룡 전 장관, 이재명 대표의 명룡대전이 이제 기대가 되는 곳인데요. 한동훈 위원장이 오늘 거기에 간다고 그럽니다. 왜 가는 건가요, 최선 의원, 이분이? 뭐 왜 가는지는 뭐 모두가 다 아시는 대로 힘주기 위해서 가는 것 같고요. 근데 3시에 박촌역에 도착해서 이제 아마 잠시 뒤에 막 도착을 해서 꽤 긴 시간 머뭅니다. 그러니까 퇴근길 인사까지 같이 하겠다는 거고, 중간에 이제 재래시장 가서 상인들하고도 이야기하겠다는 건데, 그래서 이제 저 지역 같은 경우에 계양 쪽의 민심은 결국 이제 교통 문제가 가장 큰 관심이라서, 그동안에 이제 이재명 대표도 그때 지난 그 보궐선거 때 냈던 공약도 그렇고, 지금 원희룡 장관이 낸 공약도 그렇고, 이제 9호선과 인천 지하철 혹은 뭐 이런 이 교통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거하고, 그다음에 또 하나가 저 인천 미추홀도 그렇고 계양도 그렇고 전세 사기 피해가 굉장히 많은 곳입니다. 그래서 그런 이슈 관련해서 어떤 메시지들도 내지 않을까, 뭐 이렇게 예상들이 되고 있습니다. 자, 저 지역구가 이제 관심이다 보니까 원희룡 전 장관을 지원하기로 한 축구 선수, 이천수 선수죠. 이천수 선수가 원희룡 장관을 공개 지지를 했는데요. 그 영상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 영상 한번 보실까요? 안녕하세요. 이천수 선수도 왔습니다. 함께 운동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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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원희룡입니다. 원희룡입니다. 우리 이천수 선수도 같이 왔어요. 마음에 안 들어. 어머나 원희룡 선수였나요? 한번 안아보자. 동양입니다. 안녕하세요. 우리 이천수 선수도 왔어요. 이천수요? 예, 저쪽에. 어머, 이천수 선수. 예. 안녕하세요. 수행하고 입이 많아서. 이천수도 함께했습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원희룡입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그런데 이천수 선수가 지난번 총선에서는 송영길 전 대표를 지원했다지요? 왜 여야를 넘나들면서 지원하는 건데, 왜 저런 뭐라 그럴까요? 좀 지원 활동을 하는 건가요? 뭐 왜 이번에는 바꿨는지에 대해서는 설명이 없습니다. 지금 들리는 얘기는 그 이천수 선수의 뭐 아내가
어쨌든 정치인하고 엮이는 거 굉장히 반대했는데 반대를 무릅쓰고 하는 거다. 이 정도의 얘기만 지금 들리고 있고요. 이천수 선수는 사실 이제 부평고 3인방에서 원래부터 우리 최 수석께서 축구 잘하시니까 뭐 저보다 더 잘하실 것 같은데 부평고 3인방 출신의 인천 유나이티드에서 저 지역에서 굉장히 잘하고 지금 사는데도 인천 청라에서 아마 살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는 송영길 의원 선거운동을 했고요. 이번에 이제 후원회장을 원희룡 장관 하는데 뭐 인연이 있다라고 하면 2016년 한 8년 전 정도에 그 당시에 이제 문체부 지원을 받다가 이게 끊기면서 존폐 위기에 빠진 이제 제주여고인가요? 축구팀이 있는데 이걸 돕는 행사에 갔다가 만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한 8년 전 인연으로 이번에는 원희룡 장관 후원회장을 하게 됐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지금 인천 계양을에는 유동규 전 경기공사 사장도 지금 거기에 등판하려고 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제 전국적인 관심 지역구가 됐는데 물론 아직 선거가 40일 이상 남았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뭘 전망한다는 건 쉽지는 않겠습니다만은 한번 그래도 최재성 수석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인천 계양을 명룡대전의 결과를 어떻게 예상하시나요? 마찬가지로 인천 계양을도 민주당의 굉장한 강세 지역입니다. 그래서 국민의힘의 어떤 후보가 오더라도 이기기는 쉽지 않은 지역이거든요.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그래도 야당 대표고 거기가 야당 강세 지역이기 때문에 이 대표를 넘기는 저는 힘든다고 보고요. 이천수 선수 얘기가 나왔는데요. 뭐 민주당 성향에서 바뀌었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고요. 뭐 저도 지역구 출마할 때 성향은 국민의힘 성향인데 저를 도와준 그런 이제 유명인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저거는 인연 따라서 저렇게 선택을 한 거고 이천수 이 선수 스스로도 정치는 몰라도 사람은 안다. 그래서 사람 따라서 한 선택이지 송영길 의원을 했다고 그 민주당 성향에서 바뀌었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진수희 장관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저 지역 싸움 한번 해볼 만하다? 저는 해볼 만하다고 생각이 드는 게 뭐 여론조사 언급을 하면 안 되겠지만 하여튼 추세는 좀 좁혀지고 있는 걸로 나타나서 거기에 보시면 이제 오늘 저 지역에 가는 이유가 또 몇 가지 있는 것 같아요. 한동훈 위원장이. 지금 그 지역에 원희룡 그 후보하고 같이 경쟁하던 윤형선 그 지역에 원외위원장 계시는데 이번에 이제 원희룡 후보 지지 선언도 했고요. 그러니까 원팀이 지금 되고 있는 거죠. 거기다가 이제 송영길 후보 도왔던 이천수 선수가 이렇게 원희룡 후보의 후원회장까지 맡으면서 그 지역 주민들한테 아마 드리고 싶은 부분이 보세요. 이 민주당은 이렇게 공천파동으로 시끄러운데 우리는 이렇게 다 원팀이 돼서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천수 선수가요. 그냥 전직 축구 선수뿐이 아니고 지금 그 예능 프로그램에서 굉장히 왕성하게 활동을 부인과 함께 하고 있어서 이천수 의원이 저렇게까지 자기 선거처럼 도와주고 다니면 그래서 오는 표도 꽤 있지 않을까 싶어서 모르겠습니다만 상대당 대표를 이기기는 쉽지는 않겠지만 상당히 그 좁혀질 확률은 높아 보이고 원희룡 후보 입장에서는 저 지역에 가서 설사 당선이 안 된다 해도 얻는 거는 굉장히 많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사실은 꽤 큰 뉴스가 국민의힘의 위성정당인 국민의 미래 창당대회가 열렸다는 소식이에요. 그런데 저는 좀 이 위성정당의 대표가 당뇨라고 하는 점에서 꽤 놀랐습니다. 그걸 한번 좀 CG가 있으면 좀 보여주실까요? 준비가 돼 있으면. 조혜정이라고 하는 민주당이 아니죠. 국민의힘 전 정책국장, 조직국장을 맡은 당뇨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사실은 제가 과문한 탓이기도 하지만 잘 모르겠는데 그래도 이게 국민의힘 위성정당이고 그러면 뭔가 좀 중량감 있는 그런 정치인들이 보통 맡았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요. 왜 이번에는 저 당뇨가 저 직책을 맡았을까요?
구체적인 이유를 제가 들은 바는 없지만 제 짐작은 두 가지 이유인 것 같아요. 우선 하나는 4년 전에 그 안 좋은 기억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4년 전에 그 한선교 의원이 당대표가 되고 나서 비례 리스트를 작성을 했는데 그게 그러니까 본가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뭐 이렇게 하다 말 잘 듣는 그런 뜻인가요? 예, 그래서 나중에 결국은 비례대표 리스트가 완전히 바뀌어지는 그런 해프닝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 반복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하나 있었던 것 같고, 지금 한동훈 위원장은 이 연동형 비례제 그로 인해서 생겨난 위성정당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부정적으로 회의적으로 생각하고 계신 것 같아서 이 제도는 아주 좋지 않은 제도고 우리는 이게 원해서 하는 게 아니고 불가피해서 우리 이렇게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를 저런 식의 인선을 통해서도 그런 뜻을 반영하고 싶은 그런 의사가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조혜정 국민의 미래 당대표라는 분의 이름은 대단히 낯설지만 오늘 국민들 거의 모든 분들이 알만한 아주 대단히 이름이 귀에 익은 분이 개혁신당에 들어왔습니다. 개혁신당의 총선 공천을 맡은 공관위원장의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을 영입을 한 건데요. 이준석 대표 이야기부터 들어보시죠. 개혁신당은 김종인 공관위원장을 선임하면서 총선 체제로 이제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김종인 공관위원장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무적 감각이 탁월하시고 무엇보다도 정책적인 능력 또한 매우 뛰어나신 분입니다. 특히 저희가 말하는 개혁이라는 가치가 대한민국의 다소 오래된 것들 그리고 바꿔야 될 것들을 짚어내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또 도와줄 수 있을 것이라 많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재성 수석께서는 김종인 전 위원장이 이런 식으로 돌아올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셨습니까? 아니면 굉장히 의외였습니까? 예, 안 했고요. 사실 개혁신당 공천관리위원장이 뭐 크게 할 일이 있는 그런 자리가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1당이냐 2당이냐를 다투는 그런 양당의 공천관리위원장도 아니고 뭐 예측컨대 교섭단체에 하기가 조금 어렵다 뭐 이런 예측이 있는 가운데 과연 개혁신당이 공천받으면 당선된다 해서 뭐 경합지역이나 뭐 이런 게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저거는 한마디로 김종인 위원장은 애당초 이준석 그 대표에게 어떻게든 국회에 입성하는 게 중요하다 이런 이제 조언을 한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조차도 지금 불투명해졌잖아요. 그래서 저도 국민의힘에서 선대위원장이나 이런 걸 제안받고 잔류할 것이다라고 생각했는데 신당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저거는 어떻게 보면 이제 정치적 관계로 무언가 김종인 위원장이 이준석 대표와의 관계라든가 금태섭 전 의원과의 관계라든가 이런 거 아니면은 해석이 안 되는 그런 결정이 아닌가 싶습니다. 진수희 장관께서는 어떻게 보셨어요? 김종인 전 위원장의 합류가 이번 총선에서 큰 변수가 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큰 효과가 없을 거라고 보십니까? 큰 변수까지는 아닌데요. 저도 최재성 수석 마찬가지로 이번에는 가시지 않을 거다 이렇게 전망을 했는데 이제 가신 이유를 저 나름대로 한번 짐작을 해보면 제가 보기에는 저 개혁신당은 뭐 김종인 위원장 정도의 거물이 와서 관리해야 될 만큼의 어떤 공천 관련한 업무가 그렇게 많을 것 같지는 않기 때문에 거의 선거를 좀 총지휘하는 거의 대표격의 일을 하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일단 이준석 대표가 적극적으로 구애를 하면 이 김종인 위원장 입장에서는 뭔가 좀 책임감도 있으실 거예요. 왜냐하면 이준석 대표가 국민의힘에 미련 갖지 말고 나와야 된다라고 계속 말씀을 하셨고, 그래서 여기까지 이렇게 온 거에 대한 이제 이렇게 약간의 책임감도 느끼실 것 같고요. 또 이거는 정말 제 뇌피셜입니다만 지금
김종인 위원장 그동안 이준석 대표가 이번에 그 국회에 입성 못하면 이제 뭐 정치인으로 끝이다 이런 얘기를 계속 하셨기 때문에 이제까지 이준석 대표는 자기가 지역구에 나간다, 비례 나간다 일체 얘기를 안 하고 지역구에 나갈 것처럼 계속 이야기를 해왔잖아요. 그런데 아마도 김종인 위원장 쪽에 거의 강권하다시피 해서 공천관리위원장이시니까 이준석 대표를 비례에 좀 꽂지 않을까 하는 그런 짐작도 한편으로 해봅니다. 왜 김종인 위원장이 두 분 말씀에 따르면 별로 크게 할 일이 없을 텐데 개혁신당에 갔을지 많은 사람들이 궁금하게 생각할 것 같은데요. 최선호 의원은 어떻게 분석을 하십니까? 오늘 아침 9시에 이제 최고위에서 개혁신당이 김종인 위원장이 공관위원장을 한다라는 발표가 있어서 대부분 다 약간 놀랐을 겁니다. 근데 그동안 이제 이준석 대표 말이 한 80% 정도 됐다가 50% 내려갔다가 100% 갔다가 뭐 이렇게 왔다 들쭉날쭉한다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저는 그 소식 딱 들었을 때 드는 느낌이 정말 이준석 대표와 금태섭 전 의원을 애정하는구나 일단 김종인 위원장이 참 애정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하나 들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저는 이제 진정환님 말씀하고 좀 같은 생각을 했었습니다. 이준석 대표가 자기가 지금 계속 지역구 나간다고 말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자기가 그걸 이렇게 뒤집어 엎을 수가 없고 또 실제로 같이 나가려고 하는 지역에 나가려고 하는 60명 정도 된다 그러죠 지금 지역구 준비하는 사람들이 다 이준석 대표가 자기 지역구 근처에 나오기를 바란다는 거 아닙니까? 그나마 지역구에서 조금 벨트를 만들어서 이 힘을 좀 받을 수 있으려면 이준석 이 대표가 나와야 된다 이런 의견이 많습니다. 근데 이걸 지금 이준석 대표가 뿌리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요런 어려운 문제, 요런 문제들을 정리해주기 위해서 김종인 위원장이 가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근데 뭐 이건 어디까지나 뇌피셜이고요. 근데 제일 큰 문제는 지금 개혁신당은 지지율 자체를 끌어올려야 됩니다. 갤럽 조사 같은 경우에 이거 여론조사 이야기하면 자 중앙 여론조사 심의 위원회에 홈페이지에 가면 그대로 다 나와 있는데요. 그 지난주에 같은 경우에 13일부터 15일까지 한 조사 그리고 오늘 발표된 20일부터 22일까지 한 조사 두 조사 다 전화 면접 조사입니다. 그러니까 ARS 아닙니다. 전화 면접 조사고 응답률이 지난주 조사는 13.7% 이번 주 조사는 15.5%입니다. 응답률이. 그 조사에서 지난주에는 개혁신당이 4% 나왔습니다. 합쳐져 있을 때. 이번 주에는 따로따로 됐으니까 따로 물어봤을 거 아닙니까? 개혁신당 3%, 새로운 미래 1%. 4%의 벽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오차범위는 어떻게 됩니까? 오차범위 자체는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니까 최대치로 봐도 지금 8%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난번에 국민의당 같은 경우에 8% 하다가 막판에 17%, 20%까지 갔었다는 거 아닙니까? 16년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이 지지율 자체를 끌어올리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는 김종인 위원장이 합류한 것 자체가 개혁신당에게 일단 선물을 준 거다 정도로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선호 의원도 그렇고 이제 진수희 장관님 얘기도 줄여서 이야기하면 이준석 의원 만들기에 김종인 위원장이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다. 뭐 이렇게 해석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최재성 수석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그런 가능성이 있지 않나 싶고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사실은 이준석 대표 개인도 개인이지만 개혁신당이 존속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누가 봐도 이준석 신당 아니에요. 그런데 이준석 대표가 원내 입성을 못한다. 그러면 정당으로 지속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이준석 개인도 그렇고 정당의 지속도 그렇고 또 제가 늘 말씀을 드렸지만 어차피 이준석 대표가 이낙연 신당하고 저는 통합하리라고는 생각을 못했는데 통합을 했거든요. 뭐 결국 결별을 했습니다만. 그래서 다시 보수라는 그라운드에서 정치적 역할을 찾고 거기서 무엇인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원내 입성이 굉장히 절실합니다. 그래서 그것도 김종인 위원장 영입을 그런 측면에서도 좀 예상할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진수희 장관님께 이 질문을 좀 마지막으로 좀 드리고 싶은데요. 아까 최선호 논설위원이 국민의힘의 어떤 공천의 어떤 복잡스러움 뭐 이런 것들이
TK 지역이나 그다음에 PK 지역, 그다음에 이제 강남이라고 하는 지역 이런 지역들의 결과들이 나오면 좀 더 지금의 어떤 약간 잔잔한 이런 모습에서 좀 달라질 거다 이런 예상을 했어요. 혹시 뭐 그런 생각에 동의를 하십니까? 아니면 지금의 이런 흐름이 크게 달라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크게 달라지지는 않지 않겠나. 왜냐하면 지금 현역 물갈이가 관심 대상이잖아요. 근데 서울의 강남 지역은 강남병하고 서초을밖에 지금 현역 의원이 안 계세요. 그 두 곳밖에 없고 지금 TK, PK에 남아있는 지역도 제가 보기에 한 12곳 정도? 그래서 거기서 현역 물갈이가 된다 한들 예년에 비해서 물갈이 비율은 대폭 낮을 수밖에 없어서 제가 과연 공천 마무리가 됐을 때 국민들이 어떻게 평가해 주실까가 한편으로 걱정이 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민주당처럼 저렇게 물갈이해서 시끄러운 것보다는 차라리 안정감을 국민에게 드리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이런 생각도 어제 오늘은 해봤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아까 그 최선호 논설위원께서 인용하신 여론조사 있지 않습니까? 요즘에 이와 관련한 규제가 워낙 심해서 그런데 그와 관련한 수치하고 그다음에 그 관련된 기관 이런 것들을 좀 말씀을 해주시는 것으로. 예, 한국갤럽 자체 조사고요. 이번 주 조사 같은 경우에는 지난 그 20일부터 22일까지 사흘 동안 전국 성인 남녀, 그러니까 18세 이상 성인 남녀 1,003명을 대상으로 조사했고요. 전화 면접 조사입니다. 지난주 조사도 마찬가지로 전화 면접 조사고요. 그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의 플러스 마이너스 3.1% 포인트입니다. 이건 다 중앙 여심이 홈페이지에서 자세하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최선호 의원의 성의 있는 설명 들으셨습니다. 자, 정치 여담 야담 이걸로 줄이겠고요. 오늘 같이 해주신 진수희 전 복지부 장관님 감사드리고요. 최재성 수석님도 감사드립니다. 최선호 논설위원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